자, 123회입니다. 이번 시험 총평도 올려드렸습니다. 총평도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이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죠.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에 속하는 군이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제 봤던 문제, 그리고 또 이걸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시험 문제들이 지금 현업에 뛰시든 시공 현장에 계시든 거의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다수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답을 쓰는 데는 알지만 못 쓰는 문제에 가까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알지만 이걸 내가 손으로 써본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문제들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기출문제가 너무 빤한 문제, 저번 회차에 냈던 온도균열 이런 거 또 낸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기출문제라고 나온 애들은 좀 시간이 흐른 애들을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한 10년 지난 애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123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저는 이 시험을 보면서 그 카페에서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제가 얹어놨을 거예요. 그거 한다고 시간이 걸렸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면 거의 모든 문제가 그 건축기술 지침, 건축학회에서 나오는 건축기술 지침에서 문제를 다 냈었어요. 근데 이번 회차가 그래요. 이번 회차의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전부 다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공동주택이라는 거, 아파트라는 거 단어 나오죠. 아파트, 세대, 내부, 벽체 이렇게 나오죠. 조적할 때, 그죠? 아파트라는 단어만 저희도 한번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파트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답은 어디 뒤져보면 나오냐면 LH공사 핸드북 뒤지면 그게 다 있어요. 다 적혀가 있어. 순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책을 보면 시공 순서가 없어요. 뒤져보면 없어. 그죠?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없어.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라는 단어가 붙는 애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LH공사 핸드북에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의 방식이었는데 이대로 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험 쳤던 분인지는 모르겠고 이게 또 그런 추세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스펙트럼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안 나온 애들만 보면 돼요. 사실은 지침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기술 지침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 목차만 있으면 공부 다 한 거예요. 지금 안 팔죠? 기술 지침이 아마 절판대가 있을 건데 다 팔려가지고 목차에서 기출문제만 지우고 나머지 문제 내가 모르는 단어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맞추기가 힘들어. 왜냐면 아까 저런 거 하드웨어 스케줄 이런 거 내보면 저런 거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하드웨어 스케줄은 게다가 장수는 3장인데 줄이 글자가 3줄밖에 없어요. 3줄. 3줄로 22줄. 이게 이제 진정한 기술사는 맞죠? 그죠? 한 줄로 10줄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게 기술사는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어거지에 가깝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기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해볼 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총평해 보면 이번 시험 자체는 중하와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어려워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면 선생님 머릿속에 이 문제 수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정규과목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왜냐면 이건 공부가 좀 덜 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 문제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70%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한 70%는 알고 있어야 돼. 13개 문제 중에 7개 정도는 머릿속에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쓸 수 있는 이렇게 돼줘야 돼. 서술 같은 문제를 보게 되면 서술은 이 시험 자체는 점수를 확실히 합격자를 많이 뽑아주기 위한 시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근데 문제가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약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총론이야. 계약에 대한 거, 기준에 대한 거, 제도에 대한 거 나오면 일단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버려버리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쓰는 문제 수는 다 똑같아질 거라. 다 거의 답이 비슷한 것들을 다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100명, 예를 들어서 100명을 시험 쳤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10등에 들기 위해서 도대체 10등 안에 들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차별화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객관성의 바탕을 둬야 돼요. 지금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항상 이야기하는 써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이 공부할 때 앞으로도 시험 문제는 쉽습니다. 어렵게는 못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지만 쉬운 걸 공부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숫자도 필요하고 명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 뒤로 당겨올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거 앞으로도 당겨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판지에 있는 게 이번에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 뭐 품질 시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장판에 다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장판지에 있는 게 많이 나왔다라는 말은 기본적인 문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지금 기본적으로 장판지라는 거는 깔고 달리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계속 그럴 겁니다. 당분간 이 정권 바뀔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시험 문제를 더럽게 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개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합해서 내버립니다. 조합해서 내죠. 그러니까 강간 파일에서 갑자기 용접 위험의 유의사항 이런 거 나오죠. 물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 적도 없는데 그런 문제를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용접이라는 걸 어디서 공부합니까? 용접이라는 거는 전부 다 어디서 공부해요? 철골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구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강간 파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걔를 데리고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머리가 장판지 한 장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저 멀리 있는 거 데려올 수 있고 땡길 수 있는 거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타 말뚝이 있으면 콘크리트에서 땡겨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토공에서도 당연히 땡겨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합 잘하는 자가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시험의 패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예요.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번 시험은 네 개짜리도 많더라는 거야. 그러면 네 개짜리를 이제 어떻게 써줘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개 명심해야 될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3페이지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죠. 3페이지에 쓸 수 있는 분량만 시험 문제에 내요. 그 이상 안 내. 그러면 4개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개 묻는 분량이 반 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엑스트라 같은 거 집어 개요하고 결론을 넣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이 4개만 묻는 대로 다 쓴다라고 하면 개요하고 결론만 쓰면 반 페이지가 나올 텐데, 그럼 나머지 4개를 가지고 2.5페이지를 채운다 했을 때 거기서 분명히 힘 줘야 되는 대제목이 있어요. 힘을 줘줘야 되는 대제목이 있어. 한 개가 존재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줬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음은 거에다가 쓸데없는 종류에다가 힘주고 이러면 재미없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조금 캐치를 잘한다면 시험 자체는 어렵지는 않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4개를 묻는 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 뒤에 보면 뭐 이제 품질 이런 단어 붙어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뭐 이거 품질 시험 문제가 일로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그런 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품질 관리 방안이라 못한 시공식 유의사항이라 못한 그게 그 말이니까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더라. 이번 시험은 기본적으로 가장 옛날에 충실해요. 이걸 보면서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5년 전 답하고 거의 이렇게 유사할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그게 뭐냐면 콘크리트에 힘을 줬고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를 4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럼 많이 제시한 편에 속하거든요. 전체 공정에서. 거기다가 토공사, 역대 이제 최근 들어가 토공사에 힘을 쭉 뺐는데 갑자기 토공사에 대해서 너무 힘을 줘버렸어요. 토공하고 기초 쪽에 4문제가 출제됐죠. 굉장히 많이 출제된 편에 속하는 겁니다. 또 의외로 강구조는 거의 안 나오고, 그죠? 참 이게 패턴이라는 게 이게 돌면서 나옵니다만은, 그죠?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줘야 되는 책은 기술 지침책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중에 목차를 해가지고 한번 내 거를 복사해 드릴게요.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를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것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보면 돼. 그냥 놓고 시험 나오면 지압 보면 돼. 계속 지어 나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공부하는데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 그죠? 사람들 항상 뭐 내 책 보고 싶어 한다니까.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내 책 드릴 테니까 그거로 나중에 복사해가 드릴 테니까 그거로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123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공사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입니다. 공사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문제 처음 출제됐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계약 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장 사유에 대해서 했죠. 근데 이 유사한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는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계약이 연장이 되고 계약 금액이 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좋지가 않아요. 왜 안 좋냐면 법이라는 게 이제 이 공사계약의 연장 사유라고 하는 건요. 각각의 법마다 조금씩 항목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거에는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있는 표준 도급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가 나가겠죠. 물론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와 있고, 그거 보시면 이번에 공사계약의 연장 사유대가 있죠.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대체 불가능한 간접자의 공급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시공 중단, 계약 당사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의 보증 시공 시,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혁신 제품 자재로 사용 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공기지연,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강급자대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대의 구입 곤란이라는 겁니다. 법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법을 보고 요약한 답입니다. 법은 엄청 길게 적혀가 있어요. 엄청 길게 적혀 있는데 답으로 쓰기 위해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보통 총론은 또 이런 말 하면 또 낼지도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험 문제 내면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총론은 잘 안 나와요. 총론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다음에 시험을 뭐 낼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넥스트가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넥스트 시험 칠 때 되면 코로나가 백신 맞은 상태가 되겠죠,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충 맞았다라고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계약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계약에 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죠. 보통 두 개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기지연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요 관련된 거라고 하면 공기지연에 대해서 봐야 되겠고 역시 전통의 강좌인 기본적으로 뭐가 납니까?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봐주셔야 되겠다. 그럼 이게 어디로 나올 확률이 없다? 서술로 다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나왔고 안 나왔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봐줘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바닥 충격업 차단 인증 구조입니다.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술로 3회 출제됐고 마지막 서술로 출제된 게 19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자, 바닥 충격 차단 구조란 바닥 충격 성능 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 충격의 성능 기관 인정 기관이 차단 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 구조이더라. 자, 거기 보시면 밑에 바닥 충격의 인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바닥 충격 차단 성능의 등급별 성능 기준 확보하고 바닥 구조, 벽식, 무량판 구조, 혼합 구조는 성능 인증 의무. 그다음에 슬래브 두께 160, 이거 그냥 150 하시면 되고요. 이상인 경우에 성능 인증, 성능 등급 부여 가능하고 성능 인증 평에 관계없이 동일 구조 형식으로 적용 가능하고 이런 말들이 쭉 적혀가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인간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이걸 쓸 때 보면 대부분의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공부를 좀 한 사람은 표준 바닥 구조를 그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렸을 거예요. 표준 바닥 구조 정도 그리고요. 그래 놓고 그걸 이제 인증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보통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밑에 있죠. 층간소음의 시공 기준에서 슬래브 파트 있죠. 슬래브. 그 밑에 보시면 있죠. 라멘천 150의 성능 인증 자율이고, 무량판 벽식은 200의 성능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더라라는 거. 요건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죠? 요 정도만 적어줘도 기본적인 점수군은 올라옵니다. 기본적인 점수군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적을 수 있어도. 이 문제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적고 표준 바닥 구조 정도 적었으면 잘 받으면 6점은 받겠죠. 10점 만점에 잘 받으면 6점 해요. 잘 받으면.
그죠? 대부분이 다 합격의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왜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조,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에요. 법은, 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잡는 거 아니랬어요. 그런 문제 자체는 함부로 잡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정도만 적을 수는 잡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림 좀 그리고 하면 그래도 6점은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맞습니다. 예, 표준 바닥 구조 정도, 이렇게는 아무도 못 씁니다. 여기 적은 건 선생님 모범 답안이야.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야. 참 좋겠다. 이렇게 써도 불합격한 사람 불합격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때 시험에 나왔던 거 표준 바닥 구조 그림 그리고 이 정도 기준만 적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점수군들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한 6점 정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PRD입니다. 이건 완전 기본 문제죠. 이거는 모르면 안 되고요. PRD라고 하는 거. 그죠? PRD라는 거. 자, PRD 공법은 케이싱 하단부에 슈를 부착시켜서 전석층 및 연경암층을 슈와 햄머의 역회전 상하 충격을 기초로 설치하는 올 케이싱 공법이더라. 책하고 정의가 조금 다르죠?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책. 그래서 그 책하고 똑같이 적으셔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내가 교재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정의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 자, PRD더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PRD 하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 딴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공시 위상 이런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는 첫 번째, 안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안반층이라는 거, 거기에서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DTH 해머라는 거, 즉, T4라는 거. 그죠? DTH 해머라는 단어를 구사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역회전이라는 걸 구사했는가라는 거. 역회전이라는 거 들어가 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퍼큐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퍼큐션. PRD에서 P가 뭡니까? 이거죠? 충격이다 아닙니까? 충격. 그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T4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해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로터링 뭡니까? 회전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회전을 이야기해요? 상호 역회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내가 구사를 했는지라는 거 들어가줘야 되고, 이 PRD를 쓰면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다 아니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얘는 둘 다 쓰기 때문에 그래. 그딴 거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공부 안 하는 인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용 혼합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예. 그런 것들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사람들 알고 있는 그거 하지 않습니까? 맨날 그 수익도 맞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야기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지겹고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DTH 해모하면 또 하나의 더 특징이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줘야 될 특징이라고는 하는 것은 얘는 에어 서징 방식입니다. 서징이라는 걸 에어 서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CD라는 거, 대구경 파일의 RCD라는 건 뭘 사용합니까? 이수로 서징을 하죠. 서징이라는 건 배출해내는 거예요. 토사를 배출해낼 때, 그죠? 그러니까 DTHM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어 서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밑에 시공 순서는 뭐 유인물로도 드렸으니까 이제 다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PRD하고 RCD의 비교가 되어 있죠. 비교. PRD는 1m 내외고, RCD는 3m 내외다. 뭐 이 정도는 다 쓰실 수 있었을 것이고, 안 봐도 뭐 대충 소년들 쓴 거는 대부분의 비교를 PRD하고 RCD하고 했을 겁니다. 대부분 다 했을 것이고, 시공시 위상도 다 적었을 것이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단어들 어느 정도 구사해 줬으면 기본적으로 6점 이상은 나와주겠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답을 쓸 때 개발, 세발 썼으면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읽지도 못하게끔 써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고, 아무튼 그런 것만 아니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시스템 비계입니다. 그죠? 지금의 가설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강간 비계를 제외하고는요. 강간 비계를 제외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애들이라고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가설에서 시스템은 뭐라고 했어요? 가설이라는 단어에서의 시스템은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세트화예요. 일체화가 아니고 세트화로 나오더라. 공장에서 미리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그 설치만, 조립만 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처음 출제되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죠?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만 서술로 1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낯설지가 않았을 거예요. 용어로만 처음 출제됐고 서술로는 1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먼저 시험 문제 비계하면 안쪽에 있는 비계는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내부 비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바리 계열만 시험에 나올 것이고요. 외부에 있는 뭐 비계 계열들은 전부 다 뭐겠습니까? 갱폼 계열밖에 시험에 안 나요. 저희도 한번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갱폼밖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거. 지금 전부 다 갱폼 그렇게 나오죠. 자, 시스템 비계 보시게 되면 시스템 비계란 공사 시 작업자의 근접 작업을 위한 작업대를 지지하기 위해 수직재, 수평재, 가사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구조 계산을 통해서 규격하고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되는 조립형 비계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세트화된 비계입니다. 그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더라. 자, 밑에 장치도하고 구성에 대해서 그려놨는데요. 그 그림 형태를 잘 보세요. 그 그림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선생님, 그 그림. 이 그림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이 그림 그릴 때 선생님 뻘로 내 그린 거 아니야. 이거 저녁에 잠 안 자가면서 뻘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요 형태가 어디에서 쓰냐면 강간비계에서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강간가. 그죠? 이 그림은 선생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사실 강간비계를 생각하고 그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뭘 더 그려줘야 돼? 시스템 비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림에. 이 그림 지금 잘못됐어요. 한 개 빠졌어. 일부러 안 그렸어. 뭐가 없어요, 이거?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가세제가 없어. 가세 그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여기에 그것만 그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뭘 베이스로 움직이냐면 강간 비계를 베이스로 해요. 왜 시험에 그것밖에 안 나니까. 강간 아니면 시스템 비계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시스템 비계가 나오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비계네요. 비계는 뭐야? 가설제지 않습니까? 가설제는 뭐 생각해야 돼? 설치 기준이야. 끝. 그죠? 설치 기준 모르면 그냥 나가리죠. 근데 설치 기준이 뭐예요, 선생님? 설치 기준이 뭐야? 설치 기준이 뭐야? 뭐 설치 기준하고 똑같아요? 시스템 비계. 강간 비계하고 같아요. 강간 비계하고 다 똑같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치 기준이라는 게 어떤 비계가 나오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설치 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7, 8개가 존재해요. 근데 그것만 적으면 시험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비계가 가지고 있는 설치 기준은 뭘까요? 제일 특징이 뭘까? 세트가 됐다는 거 이런 거 말고 기준 중에 뭐가 있을까? 설치할 때 뭐 6m 이상 올라간다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그건 특징에 가까운 거죠. 설치할 때 뭐가 있을까? 얘는 그것만 알아두세요. 강간 비계하고 시스템 비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 비계는 쓸 수가 없어요. 바닥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만 근데 강간 비계는 뭐 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근데 시스템 비계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런 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시스템 비계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시스템 비계만이 가진 거를 빨리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빨리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네? 그럼 뭘 적어야 되지? 생각이 안 나. 안 나겠죠. 당연히 이게 나올지도 몰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반적인 거 적기 시작해야 돼.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않게 그냥 적기 시작하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PDM 기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PDM입니다. PDM. 그죠? 그 몇 년도에 나왔는가 보세요. 그 이전에. 9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 나왔어요. 그죠? PDM 만약 ADM하고 PDM 있으면 PDM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낼 줄은 PDM에 대해서 이런 개념 자체를 지금 중요시 여기지 않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PDM 기법 그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노드입니다. 작업이 노드에 표시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뭐 관계만을 나타내더라라는 거.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죠? 이벤트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으실 거고요. 이벤트 타입이라는 거 알고 계셨을 거고, 그게 컴퓨터에 적용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알고 계셨겠죠. 여기서 이제 모르게 되면 밑에다 뭐 ADM하고 PDM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더미 이야기 해주셨을 거고요. 그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까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만 적을 수 있었어도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정도로 요 수준으로 적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누구나 다 알지만 이런 문제가 뭐냐면 알지만 적기 힘든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게 PDM이 뭔지는 알겠는데
적지를 못하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채울 게 없어요. 22줄 채우기가 더 힘든 문제가 PDM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ADM하고 PDM의 비교 있죠. 이제 이게 이런 문제 잘 모를 때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써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특징인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림 그리기가 힘든 거죠. 그림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지금 보면 그 그림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ADM 기법 같은 경우에는 A점하고 B점이라는 게 있으면 A점, B점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영어는 작업이니까, 액티버티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그것만 알아두세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무조건 ADM 기법이에요. ADM이야. 동그라미를 쓰면 무조건 ADM이라고 생각하고 네모를 쓰면 무조건 PDM이야. 무조건. 그냥 심플하게. 그 옆에 있는 이거 있죠? 이런 형태 있죠? 이런 건 뭐냐? 지금 답에는 적혀 있지만 이건 책으로 만들 거라서 한 거고 이런 건 뭐냐? 이런 거 외울 테면 이건 진짜 공부만 한 10년 공부하면 외우겠죠. 그냥 그전에는 뭐냐? 인간적으로 뭐냐? 그러면 뭘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좌측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좌측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뭐냐면 거기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A, B, C, D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네모 박스를 뭐라고 불러요? 이 네모 박스를 이걸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 이벤트. 노트가 아니고 노드라고 부르죠. 그죠?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이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그 두 개 다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좌측편 그림에다 그냥 다 이거 표시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이 어디에 들어가더라? 여기에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디에? 듀레이션. 즉 기간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위에 적혀가 있죠. 5일, 6일, 7일 들어가가 있죠. 이게 듀레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이거 내신 분도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 그래서 대충 적어도 점수를 줘. 이런 거는. 왜냐면 낸 사람도 몰라. 이런 거. 자기 보고 써보래요. 쓸 수 있는가? 못 써. 아시겠습니까? 그냥 낸 거야. 공정에서 내야 되는데 딴 건 다 많이 낸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내본 거야. 잘 모르겠지. 그리고 기출문제니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써줘도 점수는 잘 올라올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더라. 그죠? 그 특징 보면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노드 안에 작업을 표현하는 단순한 기법이고 더미의 미사용.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정도가 액티버티의 단위로 기록, 작업 부하에 저감이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업 부하가 저감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흑백 분자가 없죠. 선후 작업의 연결관계를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고 이벤트 타입의 독립적인 코드, 기록과 수정이 용이하더라라는 겁니다. A 아니면 B예요. 0하고 1로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PDM 기법이더라. 밑에 것들은 그냥 칸 채우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돼요. 1번은 정의를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2번은 요 표기법 원래 적고요. 3번은 특징이 들어가게 되고요. 4번은 ADM과 PDM의 비교 정도로 끝나게 돼요. 모든 답이. 그죠? 그 이상 쓰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죠? 자, 문제 6번입니다. 내한 촉진제입니다. 여기 벌써 2번 출제됐네요. 겨울이라고 낸 거는 같은데, 그죠? 한번 읽어는 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요거. 내한 촉진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내한 촉진제는. 마이너스 3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도가. 내한 촉진제 하면 마이너스 3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촉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촉진이 있기 때문에 뭔 거야? 경화를 빨리 시키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대요? 염계가 들어가겠네요. 염계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내한이라는 게 있다. 내한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방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방동이에요. 그죠? 동결지연이더라라는 거예요. 동결지연. 그죠? 그래서 그 그래프 보시게 되면, 그죠? 그게 동결 온도의 저하 효과, 동결지연 효과를 가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촉진제의 효과를 가지게 되더라. 이 두 개를 우리는 내한 촉진제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원래 이제 책에 있는 그래프, 그때 지금 용어 설명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 이제 이해가 끝나서 이걸 그린 거예요. 다시 그린 거예요. 원래 그래프가 이 그림이에요. 원래 그래프가. 그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논문에 보면 마이너스 4도라고 돼가 있는데 원래 저희는 3도라고 돼가 있죠. 3도. 왜냐하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동결의 기준은 마이너스 3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3도가 뭐 하는 거예요?
경화의 마지노선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떨어지더라도 각도 이게 이제 내부 콘크리트, 실제로 타설한 콘크리트의 온도예요. 그래서 내부 동결 온도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만 도달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경화는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경화는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한촉진제는 뭐냐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더라라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가 처음에 3도에 혹한기면 마이너스 3도 이하를 이야기하는데 마이너스 3도까지 딱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내부 온도는 그 위에서부터 방동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한 촉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 촉진제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특징 안에 분명히 동결 방지 성능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촉진의 성질이 들어가줘야 돼요. 빨리 경화되도록 해줘야 되더라라는 거. 시간 끌면 끌수록 불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초기동의 방지의 개념도 해서 그게 들어가 있고요. 자, 특징 보시면 역시 이것도 답이, 그죠? 잘 모르면 특징이라고 했죠. 그죠? 그거 보시면 콘크리트 초기동의 방지와 압축 강도를 확보해주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100kg당의 내한 촉진제 4리터가 가장 우수하고요. 양생 온도가 낮을수록 응결 촉진 효과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동결 온도 저하 효과, 유발 효과가 일어나더라라는 거. 과다 투입 시에는 염해 발생의 우려가 있더라. 그건 염이니까. 그런 거죠. 그거 이야기하더라. 밑에 혼화제의 종류 저런 거 하게 되면 되고, 아니면 밑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럼 뭐 하고 하면 되겠어요? 지연제하고 하면 되겠죠. 그죠? 촉진제니까 지연제하고 비교해도 되는 거고, 그건 상관없더라라는 겁니다. 내한 촉진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더라라는 거. 염계, 단계 다 이야기했었죠. 문제 7번입니다. IPS 공법이더라. 자, IPS 공법은 기존의 스트러트 공법을 개량해서 H빔의 받침대, 띠장, 강선으로 구성된 IPS 시스템을 흙막이 벽체에 거치하고 강선의 긴장력을 가하여 굴착으로 인한 토합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는 IPS, Innovative Pre-Stressed라는 거. Innovative, 혁신적이다. 뭐가 혁신적입니까? 혁신의 주체가 누구예요? 혁신. 강선을 당기는 게 혁신이에요. 강신을 당겨서 텐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혁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더라. 어떻게? 와이어를 통해서 그렇죠. 프리스트레스 강선을 통해서 하더라라는 거. 지금 이게 뭐가 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쓰게 되면 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기본적인 문제니까. 터프하기 구간의 조닝으로 터프하기와 IPS의 공정 간섭을 배제해 줘야 되고요. 강선 긴장시는 1단계는 60%, 2단계 100%로 나눠 긴장을 실시하더라. 80%면 참 좋은데, 그죠? 외우기도 저는 좋고 그런데. 자, 아무튼 그렇고 철골 부재에 이거 뭐이고 이거 용접인데 이상하게 오타 떴네요. 그거에 용접이 불가능한 지하연소파 홈매우기를 고려해줘야 되고, 띠장용 보거리의 처짐을 고려해줘야 되고요. 강선의 겹치는 현상 발생에 주의해야 되고, 흙막이 벽체의 수직도 시공 오차를 고려해서 IPS 시스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거고요. IPS 나오면 제목 4번에 지금 IPS 비교를 재래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본 자료가 좀 오래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원 자료에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뭐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그냥 스트러트 공법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어요? PS 공법하고도 비교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자, IPS가 나오면, 자, IPS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시험은 뭐가 나올 확률이 높냐면, 얘가 항상 잘 따라 나와요. 얘가. 어센커가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어센커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지침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IPS의 양 사이드 쪽으로 뭐가 있냐면, 얘가 존재하죠, 얘가. PS 공법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PS에 대한 거 한번 봐줘야 되겠고, 5월달 되면 이제 측압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스트러트에 대하게 나온 게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주셔야 되겠더라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IPS 공법이고요. 이건 이런 문제는 모르면 안 되죠. 이건 완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IPS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지하층 공사 시에 강제 기둥과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접합 방법입니다. 그죠? 이번에 회차에 처음 출제됐죠. 이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그죠? 연결할 때 이걸 근데 지하가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디에서 나왔냐면
상부 구조물에서 나왔었어요. 상부 구조물에. 그래서 상부 구조물에 데크플레이트 시공할 때, 그죠? 바이패스 방식하고 그런 거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ABS 우리 그 뭐니까 차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자동으로 걸리는 그게 뭡니까? 브레이크가.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 그게 ABS지 않습니까? ABS입니다. ABS. 그죠? 앵커 공법이 있고요. 브라켓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프너 공법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y 코리아 뭐 이렇게 되겠죠. 한국에서 만든 뭐 이런 거 바이패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ABS by입니다. ABS by 하는 거예요. ABS by입니다. by. ABS by 그냥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서술로 한 번 출제됐어요. 요 문제가. 내가 뭐 머릿속에 뭐 내가 이거 공부를 많이 해서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기출문제라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게 원래 순서는 이제 책 보면 이렇게 안 돼가 있는데 그냥 외울 때는 ABS by 이렇게 외웁니다. bye 뭐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자, 앵커 보강 공법 있고요. 브라켓 방식 있고 그 그림 보시면 그다음에 바이패스 방식 있고요. 스티프너 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술 지침 보면 한 페이지 귀퉁이 아래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아닐 거예요. 위에서 보면 평면으로 그림이 그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그 그림으로 봐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거를 알아보기 좋으라고. 그죠? 이렇게는 못 그립니다. 시험장 가서.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침에 있는 거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그림을 나중에 그리게 될 텐데 그렇게 그리게 되면 사실은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종류만 외우세요. 그림은 요런 거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고 ABS5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으면 이거 분명히 2회나 3회 안에 한 번 더 서술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암기를 해놔야 돼. 요런 형태는. 암기를 해놓는 게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한번 보면 되겠더라. 자, 그 위에 2번 한번 보시죠. 응력 부위별 철근에 정착대가 있는데 압축 응력 부위는 그죠? 하부근이고 인장 응력은 상부근대가 있는데 단순 부재에서 중앙부 하부근 3분의 1 이상, 연속 부재에서 4분의 1 이상의 철근을 150mm 지지 부착에 연장한다. 인장 철근은 인장 정착의 확보인 기직 정착에 의해서 지지 부재 내부에 정착한다. 요렇게 돼가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사실은 못 써요. 있어서 적은 거지만 그럼 이런 문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접합 방법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ABS by만 넣어놓고 그럼 2번은 결정이 됐어. 1번은 뭐예요? 개요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적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은 뭐 해야 돼요? 접합시 유의사항이 되겠죠. 접합시 유의사항이겠죠. 그죠? 이 접합시 유의사항은 선생님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보하고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접합을. 뭐가 돼야 돼? RC라는 이름도 나왔고 접합시 유의사항 밑에 적어야 돼. 접합시 유의사항. 그럼 뭐 적을 거야? 접합시 유의사항이. 기둥하고 보하고 접합한단 말이에요. 철근을. 그럼 이건 이음이야. 정착이야. 방향이 달라. 방향이. 기둥은 이거고 보는 이거잖아요. 그죠? 방향이 다른데 철근을 붙여야 돼. 그럼 이건 이음이야, 정착이야? 정착이죠. 방향이 턴하니까. 그래서 한 방향 쭉 가면 이음이고 턴하면 정착이야. 그럼 이건 뭐의 유의사항을 적는 거예요? 접합시 유의사항이라고 적대. 답은 뭘 적어야 돼? 정착시 유의사항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철근은 어디에 가야 돼? 부재 중심선 근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까지 들어가 줘야 돼. 외부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접합을 몰라야 대부분 용접으로 붙이죠.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용접시 유의사항이 들어가겠죠.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접합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접합 방법. 그럼 접합 방법이 뭐있어? 용접밖에 없나? 아니지. 우리가 아는 접합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접합 방법이 뭐가 있어? 용접도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뭐 기계식 정착할 때는 그냥 볼트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 선생님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적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어려워할 거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아까 있지만 이걸 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답은 이것만 적을 수 있으면 돼. ABS by만 적을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들었으니까 이미 시험은 끝난 거지만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일단 머릿속에는
안에 단어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ABS 봐야만 나중에 다시 보고 어차피 봐야 하니까 시험 치기 전에 봐야 되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ABS는 봐야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어렵죠. 방금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왜? 저걸 외우기가 힘드니까. 저거 자체로 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 보시면 9번을 제일 맞죠? 9번입니다. TMCP 강이더라라는 거. TMCP 강. 자, TMCP 강은 그죠? 이거는 좀 봤어야 되는 문제가 맞죠? TMCP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때도 됐었고요. 적절하게 잘 냈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도 나올 때도 된 게 맞았고요. TMCP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제어하는 제어변을 기본으로 정밀한 온도 제어 가속냉각법입니다. 가속냉각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냉각 공냉이에요. 순냉각 공냉인데 온도를 더 낮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가속냉각법이라고 합니다. 가속냉각법을 통해서 합금 첨가 없이, 이게 중요하죠. 합금 첨가 없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합금 첨가가 없다. 합금 첨가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게 뭐야?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탄소량이 증가 없이예요. 탄소량이 증가 없이라는 게, 그죠? 탄소량이 증가 없이 후판의 강도 인성 용접 효율을 높이는 제조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TMCP 강의 기존 책에 있는 그래프가 TMCP 강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그래프가 돼서 다시 그래프를 찾아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거기, 그죠? 그 그래프 외우기도 쉽죠. 그거 어디서 봤습니까? 그거? 그 생긴 꼬라지가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이거? 상한계선 하한계선 아닙니까 이거? 뭐 딴 거 있나요? 이렇게 생긴 게 뭐 있을 수도 있지. 토공사에서도 나오고 입경가적 곡선도 이렇게 생겼고, 그죠? 양입도 곡선하고도 비슷하네요, 그죠? 그것까지 생각했으면 합격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이 나면, 그죠? 아무튼 그 그래프 한번 봐놓으시고 나중에 책에 옮겨 놓으십시오. 그 그래프 자체를. 자,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40mm 초과시까지 판두께의 증가에 따른 항복 강도의 저감이 없더라. 이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반 강제의 두께를 10% 감소 가능하더라. 저탄소 당량으로 용접성이 우수하고요. 용접성 우수하더라. 탄소 당량에도 불구하고 고강도더라. 요것도 항복기가 낮아서 내진성이 우수하더라. 그죠? 이게 특징이죠. 예, 특징이라는 거. 용접성 우수하다. 그죠? 그 다음에 내진성 우수하다. 내진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얘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연성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연성 자재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죠? 그거 이야기하더라. 자, 후판의 제조 방법. 자, 이 TMCP 강 하면 이제 한 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TMCP 강은 절대로 박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를. 무조건 두껍게 만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예, 특징이 있거든요. 아까 강도의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TMCP 강은 대부분 다 후판으로 만들고요. 이 후판을 만드는 방법은 롤드 방식이 있고요. 에즈 롤드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아변을 이야기하고요. 노멀라이즈드, 불림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노멀라이즈드 적혀있죠. 그래프에. 그거하고 비교해놨죠. 그 다음에 담금질이 있고 뜨임이 있고 그 다음에 TMCP 강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후판을 제조하는 방식이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더라라는 거. 요 대제목 4번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TMCP는 안 나올 거니까 이제 시험 걸렀으니까.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일단 그러나 이건 이제 안 나온다 보고 일단 이렇게 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더라는 거. 후판의 제조라는 거. 그다음 문제 10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설치 계획 시 고려사항. 타워 크레인은 그냥 다 외워야 된다 했죠. 따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설치 계획 시 고려사항은 이미 우리가 다 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 이름만 바뀌어 싶은 선정식 고려사항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 밑에 설치 시 고려사항 한번 보시죠. 장비 효율적 사용과 가용성을 빨리 설치한다. 설치용 크레인 마스터 지부 자재의 야적 조립 공간을 확보한다. 야적 조립 공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스톡야드라고 부르죠. 자재 실어 나르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픽업 에어리어. 그 밑에 적혀있죠. 7번에. 자, 그 다음에 내부 설치와 외부 설치를 고려하고 부문의 장애물의 충돌이나 대지 경계선 확보 이탈 방지하고 작업 회전 방지름 내입대로 하고 공유 작업 면적을 갖도록 하더라. 작업 에어리어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더라. 가능한 넓은 픽업 에어리어를 확보하더라. 양중 사이클 횟수 당일 부재 최대 크기를 고려하더라. 이거 뭐 사실 이거 말고도 한 300개가 대기하고 있죠.
답 쓸 수 있는 게 그죠?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 날로 준 거죠. 그냥 니따 잡수세요. 이거죠. 니따 잡수세요. 라는 걸.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더라. 이런 문제 못 쓰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하면 공부 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런 걸.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얘는 개요라는 건 알고 있겠죠. 문제 자체가 개요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고, 대제목 2번을 도대체 뭘로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2번, 3번 이런 걸 뭘로 잡아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은 사실은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적어도 적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리프트다. 아니면 진폴이라고 칩시다. 아예 시험에도 안 나오는 진폴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번에 뭘 적을 수 있을까요?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는 타워 크레인. 그 다음 단어를 봐야 돼요. 제시된 단어 다음을 봐. 그게 뭐가 나와요? 설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설치라는 단어를 붙여서 뒤에 뭔가 붙일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 설치라는 단어를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치 순서나 계획 순서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맞아. 계획 순서라고 적어도 자연스러워. 그런데 여기다가 음원과 팩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 별로 흐름이 안 맞아. 흐름이. 문제하고 흐름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요 문제가 나오면 엑스트라는 사실 적어야 되는 것들 일반적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제시하고 있어요. 뭘 적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면 돼요. 생각하고 적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순서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머릿속에는 딴 거 다 생각하지 마. 순서 내 머릿속에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들어있어. 뭐가 적어야 돼? 박스 6개만 있으면 돼요. 박스 6개. 아시겠습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만 생각해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보자. 폴리우레아 방수입니다. 처음 출제됐고요. 폴리우레아 방수 말은 들어봤습니다. 재수 없으면 우레탄 방수라고 읽을 수도 있고, 폴리우레탄 방수. 아사리 우레탄으로 적으면 점수 좀 나올 수 있어요. 우레탄으로. 아, 얘가 아는데 못 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으면 그냥 걸렀고요. 폴리우레아라는 단어는 들어봤겠지만 사실은 얘를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정의를 못 내려요. 폴리우레아에 대한 정의를 못 내요. 우레아에 대한 화학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레아라는 거라. 그죠? 그리고 이제 에폭시 이렇게 하면 아민 브러싱 하지만 아민이 뭔지 브러싱이 뭔지를 생각을 못 하면 막 못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것들하고는 건 똑같아요. 재료가 나오게 되는 거는 그 재료에 대한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부속품을 쳐다봐 줘야 돼요. 항상. 자, 폴리우레아 방사는 주 재료인, 그죠? 이소시아네이트 포리폴리머.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건 뭐냐? 일단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경화제인 폴리아민으로 폴리우레아 수지의 동막 방수제를 고온고압으로 혼합 분사해요. 그죠? 20초 이내에 경화돼서 높은 강도와 탄성을 가진 방수공법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초속경을 가지고요. 경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경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화 속도가 또 빠른 게 뭐가 있어요? 경화 속도가 선생님들이 아는 것 중에 빠른 게 뭐가 있어요? 초속경 시멘트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레커예요. 레커. 무슨 말인지 레커 계열들이 경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뭘 씁니까? 분사식이에요. 무조건 쏘아버려요. 싹 쏘아버려요. 분사식이에요. 그래서 분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고온고압으로 혼합 분사, 그 분사 동그라미 치고 20초 이내 경화 그 동그라미 치고 이게 초속경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얘 또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냐면 강도와 탄성을 가지고 있다. 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요. 얘 자체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폴리우레아 방수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의 주재료는 선생님 사실 몰라도 돼요. 폴리라는 단어를 붙으면 뭐예요, 이거? 폴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합성체죠, 합성체. 뭔지는 몰라도 합성체야. 합성체. 그죠? 그러면 이게 우레아죠. 우레아죠. 그럼 이 단어가 이렇게 가면 돼요. 이 앞으로. 우레아 합성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레아 합성체라고 그냥 불러버리면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우레탄 합성체야. 폴리우레탄 이렇게 하면 우레탄 합성체가 되는 거야. 합성물, 합성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쓰면 돼. 그냥 재료는 만들어내는데 없으면 만들어내면 되지. 까짓 거. 그죠? 그거로 구성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구성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폴리우레아 하면 아까 그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속경이라는 거. 강도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강도와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못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걸 못 쓰면 점수가 안 납니다. 재료 따위는 뭐 좀 안 써도 된다고 치지만 요 세 단어가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걸. 자, 밑에 시공도 있죠. 그런 시공도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다 그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재료만 바꾸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도, 중도, 하도 거기만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폴리우레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탑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탑 코팅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 보시면 순수 우레아가 있고 하이브리드 폴리우레아가 있더라라는 거. 특징 보시죠. 초속 경화성이더라라는 거. 아까 20초 이내에 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댔죠. 내 화학성, 내 자외선, 내 열성이 우수하더라. 기본 10년 이상의 방수 수명을 확보하더라. 동절기에도 빨리 경화하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도 가능하고요. 빠른 경화로 수직면에 일정한 도막 두께 확보가 가능하더라. 경화가 빠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방수 대비 공사비가 고가이더라라는 거. 그 밑에 보시면 폴리우레아 방수하고 폴리우레탄 방수하고 해놨습니다. 그 둘 다 역시 얘도 뭐가 우레아가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겠죠. 그러나 우레탄은 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목 5번 정도는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적었습니다. 4번까지만 적어도 대제목 4개만 적으면 되는데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시라고 적어놨어요. 자, 문제 12번입니다. 창호공사의 하드웨어 스케줄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드웨어 스케줄. 자,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우리는 뭘 하드웨어라고 합니까? 철물이더라라는 겁니다. 철물을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에 대한 계획이더라라는 거. 창호공사의 하드웨어 스케줄은 방화문이나 각종 재질의 창호 하중을 지지하면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창호의 부속 철물로 각 창호에 대한 부속의 조합, 작업의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하드웨어 스케줄이라고 하더라라는 거. 밑에 하드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적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스케줄에 대해서 밑에 그 다음 나옵니다. 사전협의, 스케줄 작성 및 검토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하드웨어 스케줄 최종 승인 전에 어떤 하드웨어도 생산이나 인도를 금지해야 되고요. 하드웨어 스케줄은 평면을 분석해서 기능에 부합된 조합을 구성하더라. 그 다음에 문의 크기, 형태, 사용 빈도, 예산을 감안 최적화된 조합을 구성하게 되고요. 방화도어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화설비 미구성 시에 자동 개폐가 돼줘야 되더라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케줄입니다. 원래 이제 하드웨어 스케줄은 이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드웨어 스케줄이라는 게. 각 용도별 창호에 들어가게 되는, 그죠? 부속 철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드웨어 스케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목재문이다. 그럼 여기에 뭐 해야 돼? 경첩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클로셋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이걸 어떤 종류로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해도 돼? 아니면 방화 성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하드웨어 스케줄이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관계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줘야 되더라. 하드웨어 스케줄하고 나오는 스케줄이 뭐가 있을까요? 마감에서 나오는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하드웨어 스케줄하고 두 가지는 꼭 따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게 나온다면 이제 그냥 참고로 키에 대한 스케줄입니다. 키, 열쇠죠. 열쇠에 대한 거죠.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용어책에 그게 있죠. 마스터 키대가 있죠. 그죠? 마스터 키 스케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마스터 키는, 그죠? 우리가 이제 마스터 키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죠? 마스터 키가 있고, 그랜드 마스터 키가 있고, 그죠? 그레이트 마스터 키가 있고, 그죠? 그레이트 그랜드 마스터 키가 있죠. 이게 장난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거. 이거 완전 이름이 완전히 장난치는 거죠. 그거죠. 슈퍼 울트라 나이스 캡처 그런 느낌이라서.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좋겠죠. 그레이트 이렇게 두 번 붙어요. 그레이트 그랜드 마스터 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뒤에다 이렇게 붙이죠. S 이 K 이렇게. 마스터 키 시스템 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키 시스템하고 기본적으로 키 시스템하고 얘하고는 같이 합니다. 키 시스템하고 이 하드웨어 스케줄하고는 같이 하게 돼요. 자, 그거 그냥 상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쉽기는 쉬운데 답을 적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답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선택 안 했겠죠. 일단 영어로 적혔으니까 선생님들 포기했겠죠. 그죠? 요 문제 적고 대충이라도 구라라도 쳤으면 점수 잘 나올걸요.
요런 문제. 아마 선택 현상이 거의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 콘크리트의 크리프입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없죠? 완전 기본 문제고요. 요거 자체. 시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크리프 현상이란 건 일정한 지속 하중을 받는 크리프가 하중의 변화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더라 라는 거. 밑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래프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제목 5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대제목 5번 보시게 되면 파괴 현상이 1차 크리프, 2차 크리프, 3차 크리프 돼가 있죠. 그죠? 그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변천, 2차가 정상, 3차가 가속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 그래프를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게 옛날에 그 그래프가 1차, 2차, 3차 그래프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기술사에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한번 봐놓으면 좋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입니다. 2교시 보시게 되면, 그죠? 도심지 공사에 적합한 역타공법 중에 BRD, Bracket Supported RC Downward, 그죠? 그 다음에 SPS, Strategy Permanent 시스템의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BRD가 있고, 그 다음에 SPS가 있네요. 그죠? 근데 비교에 사실은 위계가 안 맞아요. 서로의 위계가 안 맞아요. SPS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SPS라고 하는 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비교를 해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 봅시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NSTD 공법이죠. 이 브라켓이라는 거.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가는 일반적인 뭐죠? 행인 공법으로 가다가 행잉에서 행잉 ing 그죠? 행잉에서 발전된 형태가 뭐예요? 현수식으로 가다가 발전된 형태가 뭡니까? 이 BRD예요. BRD. BRD에서 발전된 형태가 뭐예요? DBS예요. DBS. 여기까지 시험이 다 나왔죠. 얘 빼고. 그죠? 얘는 대신 이 이름으로 안 나오고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난서포트 탑다운 공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NSTD 공법이라고 부르죠. NSTD 공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BRD하고 DBS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여기서 넘어갈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불균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응력에 대한 불균등이라는 게 이게 발생이 커지고요. 오차가 커져요. 오차가 커진다는 게 문제고, BRD하고 DBS로 갈 때, 요거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안정성도 있긴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크 플레이트 때문에 그래요. 데크 플레이트가 문제예요. 데크 플레이트를, 판때기를 대고, 더블빔을 대고 하면 이 길이에 대해서 기성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얹고 그냥 한 번에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근데 BRD를 쓰게 되면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용어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BRD죠. 그죠? 그 다음에 SPS는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PS는 뭡니까? 그냥 스트러트 자체를 연구 구조체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거더라라는 거. 자, 시험 문제가,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이라고 했어. 그죠? 뭐, 역타공법 중,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역타공법 중, BRD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SPS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엑스트라는 결정이 됐어. 뭐와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이건 비교가 맞아요. 근데 앞에 중자가 붙으면서 앞에 뭐에 대한 중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뭘 적어줘야 돼? A라고 하면 A를 적어야 돼. A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하고 이걸 이야기해봐.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적혔어요? 역타공법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BRD와 SPS 공법에 대해서 써라. 이거는 뭘 써라는 이야기예요? 야, 한 장 줄 테니까 용어 2개 써내봐. 이거예요. BRD에 대한 용어 하나 쓰고 SPS에 대한 용어 하나 써가 야, 줘봐.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더라라는 거. 자, 그걸 이야기하더라. 근데 이제 요걸 답을 쓸 때, 이거는 이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책에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만 답 자체가 이제 선생님들이 답을 쓸 때는 뭘 하나 만약에 시간이 여력이 있다면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 그 대제목 이 두 개가 잡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의 이름이 같으면 좋아요. 아이템의 이름 자체가 정의 나와주고 그다음에 종류 있으면 종류 같이 해주고 개념도 있으면 개념도 같이 깔아주고 특징 있으면 특징 같이 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를 이루면 참 보기가 좋아요. 답이. 근데 중구난방으로 막 쓰면 그래 공부 열심히 했네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네. 그죠? 그런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조금 고려해주면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 BRD도 이미 우리가 수업할 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BRD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입니다. 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안 나올 거라 생각한 게 시험 나왔습니다. 방화구획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그죠? 앞으로 내가 안 나온다 하면 그거 꼭 공부하십시오. 그죠? 와, 기가 막히죠. 그 많은 것들 한 것 중에 딱 요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 딱 그것만 나와. 기가 막히네, 정말. 그죠? 방화구획입니다. 방화구획. 자, 방화구획 보시면 밑에 이제 법상으로 되어 있는 설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0층 이하 2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 그죠? 그 다음에 몇 층마다 구획하고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게 되는 부위는 제외하고 11층 이상의 바닥선 200, 스프링클러 있으면 500대고요. 11층 이상에서 반자로 되어 있는 거 밑에 있고요. 필로티 부분 주차장 사이시 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방화구획에 대한 기준은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줘야 되겠고요. 방화구획의 설비 기준 보시게 되면 갑종 방화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외벽과 바닥 사이 틈에 대한 거 있고요. 환기, 난방, 냉방 시스템 풍도부. 풍도부라는 건 뭐니까 바람이 통하는 길이죠. 거기에 대한 간통 시에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나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서 물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방화구획의 설비 기준에서 환기 또는 냉방 시설 풍도부에 간통되거나 벽체 사이 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방화구획은 이게 시험으로 그렇게 잘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방화구획이 된 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지금 21년이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딱 11년도에 이게 출제됐거든요. 방화구획에 대해서 11년도. 그때 나온 거는 법이 바뀌어서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죠? 법이 이제 이게 불에 대한 게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밑에 거기에 관련된 걸 다 적고 있죠. 그죠? 방화구획 하행식 피난구획 구조 있고 그 다음에 방화구획의 내화 충전 공법 있고 그 다음에 방화구획의 시공식 위상. 질문 자체가 얘만 묻고 있죠. 방화구획이라는 거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한 개를 제시하고 있으면 뭐가 돼야 돼? 대제목 수를 확 불려놔야 돼. 대제목 수를 확 불려놔야 돼. 그죠? 최대한 불리려고 불린 거죠. 그냥 그 자체를. 한 개, 이 답은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 호치케트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대제목 몇 번이에요 이게? 5번이죠. 대제목 5번 자체 분량이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이렇게 써간 답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답을 조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따구로 답 쓰면 안 돼. 요거 답 쓰면 이거 기본적으로 7, 8페이지 나와. 이렇게 써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 압축, 하상, 그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잡고 써야 된다. 조따구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방화구획에 대한 기본적으로 기준만 알고 있다면 쓸 수 있겠지만 기준을 잘 못 외우고 있다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안 나올 겁니다. 방화구획에 대해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야기했죠. 5개는 적어야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5개는 적어야 된다. 근데 5개는 적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손대지 마세요. 웬만하면 나중에 쓰다 마지막에 손대는 겁니다. 쓸 거 없을 때 그때 내신 좋아 나 25점 16점 합격이죠. 16점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16점 안 받고 야 15점만 받을게. 이 개념을 봐야 돼. 이 개념. 근데 여기서 내가 와 18점 받겠다. 이게 도둑놈이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 설계에 따른 부재별의 내진, 부재별, 내진 배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부재별. 일단 기본적으로 부재를 쪼개줘야 되겠네요. 부재를. 그죠? 그래서 여기 뭘로 쪼갰습니까? 보, 기둥, 계부가 있는 내력과 보가 없는 이방향 슬래브죠.
그죠? 구조 설계 기준을 쫓아갔습니다. 건축물 구조 설계 기준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려놨죠. 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맨 왼쪽 보시게 되면 왼쪽에 벽이 그 슬래브가 있고 없고로 쪼개지죠. 그래서 내부 보가 있고 외곽 보가 있더라라는 거. 딴 거는 다 똑같는데 그 외곽 볼 때 보시게 되면 위에 이제 덮개가 되는 거 부분의 각도가 다르죠. 135도로 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꺾는 건 두 개밖에 없죠. 90도하고 135도입니다. 그 두 개밖에 없는 거군. 그것만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보에서의 그죠? D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야 돼? 항상 폐압식 구조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가 폐압식 구조로 가지는 게 내진 구조더라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시험 문제가. 왜냐면 이거 작년에 면접에서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 요 자체가. 이거 자체를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꼈더만 또 제끼면 나오고. 시험 문제가 항상 그래. 항상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이고요. 기둥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이거 이야기했었죠. 기둥에 대해서 내진 구조로 가게 될 때 이게 기둥이야. 이렇게. 이건 무슨 철근이라서 이거. 이 가운데 대단면을 가지고 있을 때 가운데로 이렇게 질러주는 거. 당연히 폐압 구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폐압 구조야.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폐압 구조인데 가운데 이거 질러주는 철근 이건 뭐라 해서 이거 지진일 때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코어를 잡기 위한 철근. 깊은 곳에 코어를 잡기 위한 철근. 이거 이야기하더라. 신부구석 철근이에요. 신부구석 철근. 뒷면이 커가지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안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가운데 이제 코어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 주는 거죠. 얘가 들어가서 딱 고정시켜 놓더라. 핀처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신부구석 철근이라고 해요. 근데 신부구석 철근 이 단어를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그냥 상식인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 그죠? 이거는 건축 시험에는 안 나와. 이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잘. 근데 이걸 이제 신부구석 철근. 이 그림이 지금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 기둥 옆에 그림 한번 보세요. 기둥에서 주철근을 고정하고 이웃하는 연결철근의 90도 갈고리는 기둥의 반벽변에 설치하더라. 즉 그거죠. 서로 이렇게 대각선이죠. 90도가 대각선으로 있고 135도도 대각선으로 있죠. 철근에 가운데 철근의 방향을 보세요. 꺾어 놓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주철근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쪽으로 양쪽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135도로 꺾어서 90도로 꺾었으면 여기가 이제 135도가 되고 이쪽이 90도가 된다는 소리. 대칭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대를 이루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죠? 그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너무 작게 그렸네. 좀 크게 그래. 아무튼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주셔야 되고 항상 폐압식으로 나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부구가 있는 벽체의 내력벽입니다. 계부구가 있는 벽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안 그렸는데 계부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설치해 줘야 돼요? 여기 두 근 들어가고 여기 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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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여기 두 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계부가 있는 내력벽이더라라는 거. 요거 무슨 철근 쓰더라? D13짜리 철근 쓰더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가 없는 이방향 슬래브대가 있죠. 밑에 거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는 슬래브, 그 기둥보 슬래브 벽체 아닙니까? 우리 외울 때도 기둥보 슬래브 벽체, 그게 주요 구조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한두 개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한 개, 두 개 빠지는 건 좋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는 기둥하고 보호에 대한 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둥과 보호에 대한 거는 머릿속에 깔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건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거, 요거는 용어로도 낼 수가 있겠죠. 언제 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지진 한번 오면. 그때 한번 낼 수 있겠죠. 그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다시 또 나올 확률은,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낸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방안을 단계별 전, 중, 후로 설명하시오. 이건 사람들이 숙제도 많이 했죠. 그죠? 한 개 주의해야 될 거는 품질 관리라는 단어가 있다 해서 시험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시험만 적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적힌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그 밑에 그 타설 후에 품질 관리 방안에 보시게 되면 온도 제어에 대한 거 표는 좀 공부해 놓은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여기 나온 것들 글은 소위 암기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표라든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또 써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거공사 용접 작업 시에 용접 결함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품질관리 방안의 다른 말은 뭐예요? 시공시 유의사항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시공시 유의사항이 되더라. 그럼 시공시 유의사항이 돼 적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때까지 역대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책이에요. 대책이더라 라는 겁니다. 대책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출제됐던 기출문제예요. 이제 요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함하고 변형. 우리는 시험 문제 두 개 끊어서 나오네요. 용접 결함은 용접 결함이라는 이름으로. 용접 변형은 용접 변형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에 나오죠. 자, 그래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변형하면 뭐 적습니까? 어연 냉각비 이런 거 적죠. 그죠? 억제법. 그죠? 그런 거 적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알아들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일반적인 거,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뭐 예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좀 쫓아가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딴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 표만 좀 알아두시면, 표란다. 그 용접에, 근데 이제 안전대책 보시게 되면, 이 안전대책은 이게 이제 안전기술사에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문제 자체가. 그 절단 불티의 비상거리를 고려한다라는 거. 압력에 따라 비상거리가 다른데 보통 한 10m. 그래서 안전거리 한 15m 정도 띄어두거든요. 10m 정도. 그 점선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불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땅바닥 맞고 한 번 더 튀더라라는 겁니다. 바운딩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바운딩에서 날아가는 거리가 보통 한 10m 정도까지 압력이 위에 꼭 적어야 돼요. 그거 적을 때. 10m 적을 때는 7일 때입니다. 7일 때 10m 날아가더라. 한 번 바운딩은 5m니까 뭐 외우기는 쉽겠죠. 그런 그림 좀 알아두시면 그리기도 편하죠.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되더라. 인화성 물질의 관리 및 제거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하 밀폐 작업 시에 환기장치 설치하고요.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고소 작업 시에 안전대를 착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뭘 생각하라 했어요? 안전을 하면 뭘 생각해야 돼? 안전기술사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재해부터 생각해야 돼. 추락, 비전, 붕충, 감화 중에서 생각해 봐야 돼. 빨리.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뭐야? 추락, 화재, 감전 이런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어야 돼요. 계속 적어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죠? 모든 원인은 결정대가 있어. 뭐야? 모든 원인은 뭐야?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 씨한테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의 시공 방법. 하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이건 기출 문제예요. 똑같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게 뭡니까? 시공 방법이에요. 시공 순서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전에 한번 이거 이야기했을 겁니다. 에폭시 했는데, 그죠? 하자 발생의 원인이다. 제일 큰 하자가 뭐예요? 그렇지. 아민 브러싱이야. 아민 브러싱. 에폭시만 가지고 있는 아민 브러싱이죠. 그럼 그게 왜 일어나? 수분이죠. 수분. 미양생전의 수분의 접촉이죠. 그죠? 그럼 그 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쫙 깔아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 원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대책에 대한 것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아민 브러싱에 대해서 수분 과다 이렇게 나오고 함수율이 얼마고 대책에 막 이런 말들 나오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아민 브러싱을 생각하고 적어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 자체를.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보시면 안 적어도 되는데 방지 대책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템이죠. 4번 같은 거.
제조사의 시방기준 준수 이런 거지 같은 단어. 그죠? 그거 적어 놓은 이유는 에폭시가 용어로도 출제됐고 서술로도 지금 2회째 출제됐으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때가 됐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역대까지 시험에 나온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하자, 원인, 대책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런 물성 정도 공부를 조금 해놓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재로 좀 옮겨놓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이제 한번 봤더라라는 거. 이 교시는 좀 특이한 게 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별에 대한 게 두 문제가 출제됐죠. 이렇게 많이 출제된 게 없어요. 한 교시에 이렇게 별을 2개나 던져준다는 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별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별을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원하는 별을 나눠줘야 돼요. 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별을 눈에 보여주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별에 대해서 써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되면 돼. 아시겠죠? 그거더라. 내가 정답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답에서 정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상식전에서 쓰세요. 상식을, 단어를 좋은 걸 써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단어는 당신이 썼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단어예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런 단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엄청 채점자를 뛰어넘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합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를 너무 후지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들 답 쓰는 거 보면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내가 냈는데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을 쓸 때는 선생님 생각을 적어요. 그냥 써. 편하게 막. 아시겠습니까? 그럼 돼.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와. 그죠? 가서 그렇게 안 쓰고 돌아왔을 텐데 문제가 그건데 그죠? 슬픈 이야기 정말 그죠? 문제 1번입니다. 3교시 매스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온도균열의 원인과 제어 대책. 이거는 저번 회차에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다만 이름이 조금 다르게. 요건 다 썼겠죠? 누가 얼마나 고급지게 쓰냐의 싸움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요. 저번 회차에 나온 문제 이런 걸 답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 잡채가 저번 회차 거 보면 똑같이 돼가 있을 겁니다. 왜? 문제가 똑같거든. 그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문제 2번입니다. 건설 크레임의 유형과 해결 방안입니다. 크레임 준비하라고 했었죠. 크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용어로 클레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용어로 서술로 공기지연 생각해야 되겠죠. 마찰이보다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공정 마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이게 공기지연하고 이 클레임하고 공사 계약 금액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클레임이라는 게 스타트를 끊어줬거든. 클레임이라는 게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다음 용어로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공기지연하고 클레임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서술로 준비해줘야 되는 거는 지연이야. 지연이에 대해서 해야 돼. 지연이의 유형이 누구예요? 지연이의 유형이 뭐야? 클레임의 유형이야. 그러니까 답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해야 돼. 얘는 지금 나왔지만 또 외워야 돼. 다시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이 문제 자체를.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문제는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는 거. 끌고 가야 돼. 아시겠죠? 이름은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 생각을 하세요. 자, 해결 방안은 다 알고 있죠? 협조중소입니다. 그죠? 협조중소. ADR. 이렇게 되죠? 협조중소. ADR. 그거 알면 되죠.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문제 3번입니다.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갱폼의 시공 시 위험 요인하고 외부 자갑 발판의 설치 기준, 설치 및 해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써라라는 거. 요거 내가 했죠. 자, 시공 시 위험 요인은 그게 보시면 인적 요인, 밑에 물적 요인, 기계 장비 요인이 있고요. 넘어가 보시면, 그죠? 시공적 요인대가 있습니다. 얘는 이 근거가 명확해요. 이 근거의 어디입니까? 이 근원이 어디냐면 산업안전관리공단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정답이겠죠. 지금 적힌 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식 문서니까. 그죠? 정답에 가까울 것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외부 작업 발판의 작업 기준입니다. 그 작업 기준 보시게 되면 설치 기준대가 있죠. 그 안에 있는 표도 있기는 한데
그죠? 그 표까지는 뭐 안 외우셔도 되고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은 총 4단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게 되더라. 그 앞에 그림 그래서 그려놨습니다. 그 앞에 그 깽폼 그림 보시면 되면 작업 발판이 이제 그게 보면 4단 그 네모 박스 쳐놨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발판 재료는 유공 아연도 강판, 익스텐디드 메탈 발판 T장에 용접접합하게 되더라라는 거. 작업 발판의 내외부에 자재 공구 낙하 방지를 위한 100mm 이상의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재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선생님 보세요. 작업 발판이네요. 폭이 얼마가 돼야 돼요?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옆으로 선댔잖아요. 옆으로. 400 이상 나가줘야 되겠죠. 몇 킬로 버텨야 돼? 그냥 작업 발판이. 고정하중 400km 이상 버텨야 되죠. 무조건. 그 정해서가 있잖아요. 그럼 작업 발판에 발끝 마기판이 있으면 그 위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발끝 마기판이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뭐가 있는 거야. 발끝 마기판 설치하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난간 없는데 마기판이 뭔다 설치합니까, 거기다가. 마기판 무조건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 중간대는 또 무조건 들어가겠네요. 그럼 포스트 들어가겠네. 포스트 간격이 뭐예요? 그럼 1.5에서 1.8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걔도 찍어도. 난간 강도 얼마야? 100kg잖아. 그냥 밀어도. 그냥 조도 몇 도 얼마 이상 돼야 돼? 작업할 때. 야간에든 언제든. 조도 얼마 이상 돼야 돼? 75룩스 이상 가져야 돼. 다 정해져가 있어. 발판의 높이는 얼마 정도 이상 돼야 돼요? 무조건. 발판하고 다음 발판까지의 높이가. 얼마 이상 돼줘야 돼?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이거 무조건 1.5m 이상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기본이. 사람이 1.5 앉아가지고 해도 앉아싸 해서 1.5거든. 앉아싸 손 올렸을 때 1.5야. 앉아서 미장한다 손 빡 올리면 그게 1.5m야. 보통 사람이. 그래서 1.5야 다. 1.5.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다니려면 1.8은 돼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발판에는 적재 하중 이상의 하중 적재 금지한다. 반복 사용한 발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수 관련 너무나 뻔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작업의 설치 기준. 이걸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 겁먹어서 그래. 뭔가 딴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겁먹어서 그래. 그러면서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는 지식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설치하고 해체 시의 유의사항이더라. 양중 장비를 고려한 패널을 제작하고 케이지 내 근로자 추락 방지 시설 설치하고 외력에 의한 안정성 검토하고 코너 마무리 영상을 그죠? 유의하고 그다음에 깽폼 인양고리 수량 길을 검토하고 깽폼 내부 수직사다리 설치 검토하고 낙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깽폼 반입 시에는 스토기아드를 확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공장 제작 후에 현장반의 동선을 체크하더라.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일반적인 내용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갱폼이죠. 갱폼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설령 이름이 갱폼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ACS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슬라이딩 폼으로도 나올 수 있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뭡니까? 갱폼이에요. 다 갱폼이에요. 가장 최상위 개념이 뭐? 갱폼이에요. 그래서 갱폼의 유의사항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못 쓰면 돼? 그냥 일반적으로 쫙 쓰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다. 깽폼을 외웠는데 시험이 RCS가 나왔네. 그럼 뭐에 대해서 1번이 돼? 설치하고 해체 시 유의사항에 뭘 1번이 돼요? 레일의 고정 강도 이런 거 다겠죠. RCS가 레일 클라이밍 폼이니까 레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잖아. 선생님들 머릿속에 레일에 대한 게 들어있는 게 뭐냐는 거야. 레일 고정 강도가 있잖아요. 프로파일 고정 강도 10메가파스칼 이상 이거 있잖아. 그런 거 적는 거야. 그런 거. 한 개 적고 나머지는 뭐 적어? 또 이거 적는 거야. 뭐. 풍속 열말 때 하지 않고 뭐 이런 거지 같은 소리 쭉쭉쭉쭉 적어 나가는 거야. 거지 같지 않게 숫자 막 써가면서 이런 그것만 하면 돼.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3번 공부해 놔야 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공부해 놔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도심지 굴착공사의 흙막이 공법 중에 CIP, SCW, 슬러리 월 때가 있죠. 공법의 장단점과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때가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라 때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희한하게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 같은 사람이 낸 것 같은데 느낌에 또 이거 나왔죠. 또 이거 나왔죠.
보입니까? 이게 눈에 이런 게 빨리빨리 보여야 돼. 그럼 엑스트라는 결정됐어. 결정됐어. 뭐 적어야 돼?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중 앞에 거 적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제목 2번이 뭐가 나온 거야? 항마의 공포의 종류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CIP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SCW하고 슬러리 월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종류 안에 없으면 또 골 때리는 거야. 그죠? 이거 적으라고. 이게 책에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CIP하고 SCW가 안 적혀 있어서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종류에 보면 적혀 있죠. 거기에 억지로 집어넣은 거야. 그 라인에다가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 문제에 쓰기 위해서. 무슨 말? 우리 잡았지? 이렇게만 해보잖아.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잡았지잖아. 잡았지. 그거 갖고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쓰면 안 돼. 시험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그죠? HCP 뭐 이런 거 쓰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답안에 이제 구성이 중요한데 이거 보시면 CIP, SCW, 슬러리월, A, B, C라고 했을 때요. A, B, C와 그 다음에 장단점, D, 설계, 시공시, 고려상 이거 묶어서 E라고 보고요. 그죠? 그러면 전체가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가요? 이걸 크게 구성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의 D와 E에 대해서 쓰는 요 지금 답안의 형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A, B, C의 D에 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CIP, SCW, 슬러리월의 장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표 형식으로 한 번 쫙 내려보내는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대지목 또 한 개 더 뭐가 돼? CIP, SCW, 슬러리월의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해가 쭉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써도 좋아. 근데 어떻게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써도 좋고 그렇게 써도 좋아. 근데 3개를 비교하라고 해버리면 생각을 해봐. 비교표로 해가지고 3개를 내린다? 좁아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 좁아 터져.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인가? 이 방식이 효율적으로 본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써나리고 하기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는 사실은 만약에 비교를 때린다고 하면 CIP하고 SCW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열식 흑막이 벽이죠. 주열식 슬러리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슬러리월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슬러리월. 벽식 슬러리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열식과 벽식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소위 말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을 만한 공간이 안 나와. 이거 잡기, 답 적기도 바빠요. 이거 자체. 그래서 이런 거 적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엑스트라의 분량을 최소화로 줄여야 돼요. 안 쓰든지 그냥 쓰지 말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줄여줘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건축물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과 철골 구조의 내화 성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써라 되어 있습니다. 내화 구조 성능 기준 다 아시죠? 3도로 하나, 3도로 하나, 2도로 하나, 3도로 하나, 12호 사이.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1공주의 12호 사이.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이거는. 못 외우면 끝인 거고. 그죠? 이거는 썼을 거라고 생각해. 내 인간적으로 이거는 진짜 쓰지 않았을까라는. 못 쓰면 뭐 할 수 없고. 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엑스트라가 아니고 이게 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1공주에서 공주를 묶으면 안 돼. 공주를 묶으면 안 돼. 이거 자체를. 그거는 좋지가 않아. 왜? 이거 자체는 뭐 이게 자체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 원래 그대로 적어야 돼. 1공주. 그래서 이건 길게 나와. 답이 9줄 막 이렇게 나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엑스트라다. 그럼 묶어야지. 1공주는. 공주는 묶어버려야지. 그죠? 그거에 한 개 생각해줘야 되겠고, 내화 성능 확보 방안은 기본적으로 협조 중소죠. 협조 중소란다. 이거 뭡니까? 도스건압이죠. 도스건압 적으시면 되겠고, 사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왜냐면 이걸 적을까 아니면 그냥 글로 한번 풀어볼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피복 두께를 한다, 그다음에 단면을 증대시킨다, 이런 것도 내화 공법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그렇죠. 그렇게 적으면 점수는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답으로 쫓아갔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석공자에서 석재의 표면 마무리의 종류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대제목 2번에 적어 놓은 내용이요. 요거를 역대 시험에 나온 거 다 적은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2개의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다 적었어요. 표면 마무리에 대해서는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있었죠. 그 표면 마무리에 대해서 나온 게 20년도 중반기에 한번 나왔었죠. 표면 마무리의 종류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바닥에 대해서 물었어요. 바닥 석재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였고 그때 적었던 게 위에 1번이야. 아이템 1번을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마무리 기법의 종류 이것을 많이 읽어봤죠? 이게 뭡니까? 혼드 마감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혼드 마감. 선생님들 책에 혼드 마감할 때 그때 적혀있던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석재의 마무리에 대해서 적었고 이거는 선생님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적은 거고 이렇게 적는 거는 솔직히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적어줘야 돼 이거를? 아이템화 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답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내가 다 빼버렸는데 마무리를 적게 되면 항상 뭘 적어야 된다 했어요? 마무리하고 친구가 누구야? 두께야, 두께. 석재의 두께. 잊지 말라는 거. 그죠? 네, 두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적고 뭘 해놨습니까? 여기 선생님들 그거 생각나라고 적은 게 손가공하고 기계가공만 적어놨어요. 그 밑에 숫자를 안 적어서. 그건 수업할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얼마 쓰라라고. 지금 생각 안 나면 공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적어놓은 것만 빈칸 메우기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치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가죠. 그거의 절충형인 사실은 반건식형이 있죠. 반건식형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뺐습니다. 반건식형은 뭡니까? 반건식형은 뭐예요? 반건식형 앵커 이렇게 두고요. 앵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설치하면 뭡니까? 이거 건식 아닙니까? 건식. 건식에다가 강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다 사춘 몰타를 씌워 놓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건식형이에요. 이 전체 형태는 건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식 붙였다 해서 반건식이라고 불러요. 반습식이 아니고 반건식이라고 불러요. 형태가. 그러니까 요게 있고, 요런 거는 좀 적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더라. 습식은 말 그대로 그거죠. 손붙임 공법이죠. 그죠? 지금은 안 쓰는 추세입니다. 왜? 백화도 잘 일어나고요. 요거 자체 문제도 많아서 오염도 잘 되죠. 흡수율이 있으니까. 돌이라는 게 흡수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 밑에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종류 있죠. 습식의 종류 두 가지 이런 거 나왔습니다. 온통 사춤이 있고 간이 사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암기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개 다시 암기. 요는 느낌에 요거 냈으니까 요거 낼 것 같아. 느낌에 아시겠습니까? 요걸 공부해놔요. 느낌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건식 공법입니다. 건식 보시게 되면 그죠? 앵커, 강제 트러스. 강제 트러스를 우리는 뭐냐면 스틸 백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틸 백프레임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GPC가 있고 그죠? 뭐 이런 건 다 모르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습식 공법과 건식 공법의 특징에 대한 비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옛날 시험 문제 물은 적이 있어서 습식과 건식 공법 요 두 개를 따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기출 문제고 딱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한 이제 20년 다 돼가네요. 시험 문제 낸지. 그럼 이제 한 번 낼 때도 되네요. 그죠? 지금 추세라면 이제 뭐 30년 뒤에도 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한번 봐놔야 될 것 같더라. 습식과 건식. 선생님, 이런 것들 한번 꼭 정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벌써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적으면 못 적을걸? 분명히 못 적을걸. 지금 생각해보고 적어봐. 적히는 거. 안 적힐걸. 그래서 한번 꼭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좀 끄적끄적이라도 좀 집에 가면 이거 종이 주면 이거, 학원에 돈도 없는데 종이 복사 있는 대로 다 복사해가지고 주는데 좀 적어보고 좀 이렇게 좀 해요. 좀. 갖다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좀, 제발. 아시겠죠? 쓰레기로는 안 보이는데 이거 고이 못이죠. 뭐 한다 못입니까 이거? 그렇죠? 난 그것도 이해는 못하겠고. 자, 아무튼 그렇더라.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보시면 IC조의 건축물의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부, 보수 보강 공법 및 시공시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이번 시험에 그죠? 역대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그죠? 세상에 얘하고 얘가 동시에 출제됐어요. R과 C가 동시에 출제됐죠. 리모델링하고 클레임이 동시에 나왔어요. RC 분리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는데, 또 한 개 더 특징은 뭐냐면, 요게 안 나온 지가 겁나 오래된 거는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정말 오래된 게 뭡니까? 얘거든. 예. 근데 얘가 지금 이번 시험에 무슨 이름으로 나왔냐면 보통 부도가 얘에 관련된 거야. 하도급.
근데 하도급조에 대해 아까 영어에 나왔었죠. 아까 있었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얘도 준비를 해줘야 돼. 부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시기상 맞아.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 부도 나거든. 이제 업체들 부도 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조금만 있어봐. 부도 난다는 소리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도 나오죠. 지금 자영업 부도 뭐 이러죠. 근데 그 단계 지나고 나면 하도급 부도라는 단어로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때 보라고. 그럼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부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시험 문제 내줬으니까 한번 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보수 보강 공법은 이건 다 아시죠? 표충주, 강, 강탄 피치.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표충주, 강, 강탄 피치. 시공시 품질 확보 방안은 뭐로 보면 됩니까? 시공시 유의 사항이네요. 그죠? 리모델링이더라. 성에 리모델링이더라. 그럼 1번이 뭐가 돼야 돼? 1번이 뭐가 돼야 돼? 1번이 무조건 나와야지. 뭐가 나와야 돼? 수직, 수평 리모델링 하면 뭐가 나와야 돼? 항상 구조 검토, 내력 검토예요. 항상 그게 시작이야. 그게. 그죠? 구조를 검토하거나 내력을 검토해주고 보수 보강한다. 뭐 이런 것들 나가줘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더라라는 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아파트 세대 내부 벽체 조적 공사의 시공 순서하고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 세대 내부 벽체의 조적 공사인데 뜬금없이 이번에 콘크리트 벽돌에 대해서 적었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조적 벽체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 블럭 쌓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 놓은 거고 사실 뭐 문제는 크게 맞는 건 아니죠. 이 문제. 그래도 선생님 한번 상기해 보라고 적은 거고요. 아파트 세대 내부의 조적 공사의 시공 순서 이거는 사전 준비하고 모르터 배합하고 앵커 철물 설치하고 쌓게 하고 마무리하더라. 마루리가 아니고 마무리입니다. 그거 오타네. 마무리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마무리예요. 마무리. 마무리해 보시면 그 첫 번째 있죠. 모르타를 굽기 전에 면정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르타를 굽기 전에 면정리 안 하면 나중에 면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공적인 걸 떠나서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밀실 시공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밀실 시공. 그 적혀가 있죠. 쌓기에 아이고 그것도 잘못 만들었네요. 5번 사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춤이 안으로 들어가 있네. 그죠? 그 바깥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 거기 보시면 이번에 모르토로 틈새 밀실 사춤대가 있죠. 그겁니다. 측면은 어떻게 메웁니까? 측면은. 여기 이게 벽이 있으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쌓게 되는데, 이런 측면은 뭐로 메웁니까? 여기. 벽돌하고 벽돌 사이가 만나게 될 때는 마구리면에다가 몰타를 붙여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고요. 개부구 같은 게 있어서 문틀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틈이 비는 것 같은 경우는 모르터 건으로 쏩니다. 모르터 건으로. 그죠? 몰탈건. 뭐 보통 몰탈건 안 쏘면 못 씁니까? 이게 삽으로 찔러 넣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모르터 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이용하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쌓기 조적은 배합비가 얼마? 1대3 뭐 볼 것도 없죠. 그런 거는 그죠. 그다음에 뭐 오픈타임 준수해주고 뭐 이런 것들 여기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조정 높이는 얼마? 쌓을 때 1.2에서 1.5죠 이거 그죠. 그거 알고 22켜 1.5죠 그죠. 여기까지 이게 뭐더라 최대 표준이 얼마? 12 그죠. 그거 이야기 1.2 10이란다 1.2m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 그냥 날로 준 문제고요. 그죠? 그거는 자 보시면 되겠고 요런 문제들은 그죠? 그렇게 뭐 꼭 공부를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중요한 것들 있죠. 항상 벽돌 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선생님? 뭐가 들어갑니까, 선생님? 벽돌, 타일 이런 거 들어가면 머릿속에 이런 거 없어도 분할도 들어가야 되죠. 목줄 칠까? 그래서 높이 치잖아요. 그죠? 분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사춤 철저히 해야 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세대 내부라고 했을 때 왜 내부를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내부를 이야기했을까? 꼭 옆면도 채워라는 거예요. 왜? 옆집 소리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옆집 소리 옆방 소리 다 들려 넘어오니까 밀실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왜 세대 낼까? 예를 들어서 공동구에서 이걸 조적을 쌓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면정리 안 해요. 그냥 놔두면 되죠. 그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세대 내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닦아내라. 다음에 마감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라는 거. 그게 들어가요. 그게 적어주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 뭐 오픈타임이 나발이고 이런 거 적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하는데. 자, 문제 3번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하도급 계약의 통보서를 첨부 서류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쓰시오. 내가 볼 땐 제일 어렵습니다. 이 문제.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어예요. 용어. 근 1년 내에 용어로 한 번 더 출제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부터. 왜냐면 또 법이 바뀔 거거든. 안 외워도 돼. 라는 걸. 요거 보셔야 되겠고. 얘 친구가 누구예요?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친구가 누구야? 여기 뭐하고 붙어 있냐면 직접 시공 계약서하고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법이 아래 위에. 그죠? 이게 시험 나오겠어요, 또? 일단 저는 안 나온다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나 점점 자신이 떨어져. 이거 이제 안 나온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것이. 이래가 또 나오면 골 아프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된 게 뭐냐면, 직접 시공제가 있었죠. 우리 용어에. 기억납니까? 그거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줘야 돼요. 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여기에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검토 대상 있고요. 적정성 검토에 대한 항목들, 평가 기준 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문제 4번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품질관리계획하고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이건 우리 장반지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 그죠? 이건 뭐가 됩니까? 청옥원 다연 3만이죠. 청옥원 다연 3만. 이거, 이렇게 하면 들어본 거는 같죠, 어디서? 못 들어봤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이거 외우라고 했죠,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총오토, 연유권, 총이전, 요거죠? 이거 이미 다 했어요. 이거 안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뀌었죠. 그죠? 법이 바뀌어서 이 밑에 거, 저 이름 뭡니까?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이 바뀌었죠. 법이 개정되면서 시험 나온 거야. 이거 자체가. 그죠? 이거 자체는 뭐 이제 이미 했죠. 이거 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그죠? 특고, 중초 맞죠? 이거? 특고, 중초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게 왜 여기서 나왔는지 뭐 품질에서는 안 나오고. 그죠? 그럼 이건 기술인 배치, 이게 5522이죠. 이거 안 적혀 있네. 이 시험실 면적이 5522이죠. 둘. 제곱미터. 5522이 되고, 자기들 하나씩 다 들고 가죠, 여기. 특급 기술자 들어가고, 고급 기술자 들어가고, 중급 기술자 들어가고, 초급 기술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명씩 밑에 애들 데렸었죠. 고급 기술자 들어가, 여기 그 밑에 적혀가 있죠. 중급 기술자. 여기까지 끊으니까. 이렇게 끊으니까. 이거 중급 데리고 가고, 얘 중딩 들어가고, 초딩 데리고 가고. 얘도 얘 밑에 거. 중딩 데리고 가고, 초딩 들어가고. 중딩 밑에 초딩밖에 없으니까 초딩 데리고 가고, 초딩 되고. 요렇게 되는 거. 요런 식으로 외우죠. 요거 끊어가지고 중딩과 초딩 쓰고, 고등학생도 중딩과 초딩 쓰고, 중학생은 지 밑에 초딩밖에 없으니까 초딩만 쓰고, 그 다음에 초딩은 지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 혼자 하고. 그거죠. 그리고 이것도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건데, 그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품질관리 기술인의 업무입니다. 이거는 품질관리에 대한 거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닌 거고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만은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암기에 가깝죠.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정말 고득점에 가깝게 나오겠죠. 장판지만 외워도 사실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고요. 품질에서는 크게 나올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품질에서 다음에 시험 나온다면, 요 관련된 게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품질관리비가 계상됐죠, 지금. 그래서 품질관리비에 대한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좀 나올 게 없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지정공사에서 기성관광말뚝의 특징과 파손 대책, 용접위험 시의 주의사항. 이거는 시험 문제 자체는 강간위험에 대한 게 한 번 출제됐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강간 파일이라고 하면 뭘 쫓아가라 했어요? 기성 콘크리트 파일 쫓아가라고 했죠. 다만 강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어? 강은 부식과
좌구를 들고 있다 했어요. 부식과 좌굴에 대한 것만 제시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끝이네. 더 이상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문제는 이전에 안 나왔던 문제는 맨 뒤에 보시면 그 용접 이음시의 유의사항입니다. 그 밑에 그 이제 그림 같은 거 좀 그려놨죠. 상부 말뚝과 하부 말뚝에 대한 그림 그려놨고요. 용접 이음시의 유의사항대가 있는 거 그거 대가 있고 좀 특이한 게 안쪽에 이제 뒷댐 링이라는 게 들어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스트립이 들어갑니다. 뒤쪽에 뒷댐 링이라는 형태가 들어가고 백스트립이 수직의 형태가 아니고 뭡니까? 각도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차이점이 있겠죠. 루트 간격은 좁죠. 생각보다 좁더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용접의 유의사항 전부 다 적으시면 되겠네요. 비 오면 안 되고요. 눈 와도 안 되겠죠. 바람 시계 불어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 요런 이음은 수행해 무슨 용접을 기본으로 합니까? 응? 그렇지. 반자동이라고 적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촌발 날리는 단어예요. 반자동 용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디도. CO2 아크 용접을 기준으로 합니다. CO2 아크라는 거. 그죠? 그런 이야기 어디서 하지 마세요. 수동, 반자동, 자동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그것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6번입니다. 방수공법의 종류, 선정시 고려사항, 지붕의 하자 원인입니다. 이거 완전히 조합한 문제죠. 첫 번째, 방수공법의 종류는 처음 출제됐어요. 너무나 흔해 빠졌지만 처음 출제됐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처음이야. 그런데 두 번째, 선정시 고려사항은 작년에 나왔었죠. 20년도 전반기에 물었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물었었죠.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지붕 방수의 하자, 선정시 고려사항은 12년도에 나왔어요. 잘못 이야기했어요. 12년도에 나왔고, 지붕의 하자 원인이라는 게 20년도에 나왔죠. 그게 20년도입니다. 앞에 게 12년도에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쉽게 문제는 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일까라는 거 이분이 생각하고 낸 거예요. 이분 나름대로 선생님들 점수 주려고 엄청 고민한 거예요. 근데 못 풀죠. 문제가 이게 쉽게 해주려고 뭘 했습니까? 조합한 거예요. 그 전체를. 최근에 나왔던 거 막 있는 거 다, 야, 이거 이 정도는 알겠지 싶은 걸 막 모아놓은 거예요.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 대충 한번 써봐라. 점수 줄게. 이런 거 잡으면 점수 나와요. 착하잖아요. 문제가. 이거 설마 못 적는 사람은 안 되겠지. 이래 놓고 방수공법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수없고를 어떻게 탁 적어요. 그냥 이름만 입다, 시트, 방수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시트 방수가 뭔지 이렇게 좀 이게 뭐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죠? 아름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정시 고려사항 대가 있고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이건 다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의 하자 원인 대가 있고 마지막에 대제목 5번을 또 이 답안은 별도로 잡았죠. 그죠? 뭘 잡아놨습니까? 대책이라는 걸 잡았죠. 왜 대책을 잡았을까요? 원인이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답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돼. 해결책이. 하자 원인만 입다 적고 대책은 없으면.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적었어요? 되게 짧게 적었죠. 그림 자체를. 왜? 그냥 내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딴 건 다 필요 없어.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23회였습니다. 자, 123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시험의 유형이라는 걸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개를 질문한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는 문제. 이건 선생님들한테 난이도를 조금 높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간 헷갈려 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구성이 이제 중요한 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쫓아가셔야 되고, 시험 문제 풀 때 기본적인 베이스를 쫓아가셔야 되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걔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적을 수 있어야 돼. 걔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다 어디 있냐면 용어에 다 있어요. 그 단어에. 그래서 그걸 쫓아가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장판지로 도배하면 되더라. 일반적인 내용으로 적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총론이 많이 나온 문제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법이 많이 나오는 문제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이 전체 문제는 쓰는 문제가 문제는 쉽기는 합니다만은 쓸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정해져가 있어요. 그 문제로 다들 쓰고 있어요. 아마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다 말은 안 하지만 쓴 거 모아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아시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보다 어떤 시험들보다 더 차별화라는 게 필요하더라. 근데 그 차별화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만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차별화로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지만 지금 요 문제 123의 요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험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22의 문제를 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건 뭐 나오겠습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지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임박해서는 안 봐져요. 설마 뭐 나오겠어? 요 생각 때문에 안 봐져. 그래서 눈으로 보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눈으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외워야 될 게 굉장히 이 안에도 많아요. 이거 선생님들한테 만들어줄 때 그냥 뻘로 만들지 않아요. 며칠을 밤을 새요. 이것 때문에 찾고 디비고 찾고 답 만들고 디비고 찾고 그걸 해요. 반복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단어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 다음 시험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표 같은 거 있고 그래프 같은 거 있으면 그죠? 나름 선생님들 그릴 수 있을 만큼으로 만들고 내가 그려보기 때문에 실제로 다 그린 거예요. 내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옮겨 놓으시고 책에 있는 거 아까 그 TMCP가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거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의 원인과 대책이면 용접의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TMCP 강을 적용하는 거예요. 용접성이 좋다 했잖아. 그럼 용접의 대책이 TMCP 강이 돼요. 그럼 TMCP 강 적용을 해놓고 밑에 뭐 그릴 건데? 뭐 그릴 거예요? 탄소 당량 그때도 외우고 있을 거야? 못 외운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아까 그래프 형태가 어땠어요? 기억도 안 나지만 그죠? 요 형태죠. 수많은 그 형태들 중에서 그걸 일부러 찾은 거예요. 그 비싼 거 외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아시겠습니까? 이쪽이 뭐야? 노말이야. 그죠? 노말인 거예요. T 극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외운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 집에 가시면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적어야 될 건 한 번 꼭 적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교재에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 교재하고 내용이 다를 거예요. 안에 보면. 그죠? 째세요. 모셔놓지 말고 유인물을 찢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붙이세요. 종이에다 붙이란 말이에요. 책에다 붙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갈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요. 그 그래프가 만약 이 그래프가 그릴만하다 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가 좋다 하면 그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일단 찢어서 붙여. 그 자리에 들어가. 아니면 나중에 안 봐요. 아시겠습니까? 안 봐. 그렇기 때문에 뭐 복사할 거는 복사하시고 해가지고 꼭 정리를 해 놓으시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23이었습니다.